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윤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참전 과정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바 진주만 수정주의라고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상층부가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알고도 미국의 참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은폐 내지는 방치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그 정부 또는 자본가들이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2차 대전에 참전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대외 정책은 사실상 대기업 또는 은행가 같은 그 자본가 계급이 만든다. 그런 취지인데요. 그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취지였습니다. 사실 미국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바로 2차 대전의 시작이죠. 그때부터 전쟁에 대한 계획과 전후 세계 질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즉 2년여간 치밀한 사전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 계획을 추진한 주역은 미국 정부라기보다는 금융가나 기업가 그리고 정보관리와 학계, 언론계의 핵심 인사들로 이루어진 CFR, 우리말로는 외교협회라고 하는데요.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는 민간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렌스 쉽과 윌리엄 민터라는 분이 1977년에 펴낸 제국의 두뇌 집단 임페리얼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외교협회와 미국의 대외정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CFR, 외교협회가 어떤 조직인지, 이들의 2차 대전 전쟁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두 차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한 주된 목적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세계를 미국 주도의 단일한 자본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과 제조업 및 농업의 대외 진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 목표는 미국 정부가 수립했다기보다는 미국의 금융과 대기업가 그리고 이들을 위해 복무하는 국제 변호사와 학계 인물들로 구성된 외교협회라는 민간 조직이었습니다. CFR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전쟁과 평화 연구 The War and Peace Studies라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전후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밑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대체로 이 밑그림에 따라서 재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1년 창립된 외교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 관련 싱크탱크입니다. 특히 2차 대전에서 1970년 무렵까지 약 30년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진짜 국무부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JP 모건, 록펠러 등 세계 최강의 금융재벌 및 대기업 임원, 학계 저명 인사와 정부 고위관리, 기업 변호사와 언론인 등 미국의 최고위 인사들로 이루어진 CFR은 2차 대전 발발 직후부터 1945년까지 6년간 지속된 전쟁과 평화 연구를 통해서 전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체제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를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IBRD 그리고 UN의 창설을 주도한 것도 바로 CFR 외교협회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핵공격 결정, 전후 미국의 핵전략 수립, 베트남 전쟁 개입, 공산 중국과의 화해에도 CFR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 미 국무장관 중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헨리 키신저가 외교 전략가의 경력을 쌓은 것도 CFR에서였습니다. 쯔비그뉴 브레진스키 역시 CFR 출신입니다. CFR은 미국 대기업의 해외 팽창이
곧 미국의 국익이다 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냄으로써 이후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의 근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 군사적 강제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1968년 1월에 베트남전의 그 테트 공세의 여파로 베트남 전쟁의 실패가 분명해지면서 CFR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됐고 1970년대 이후에는 CFR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R은 여전히 미국의 대외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CFR은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라는 잡지가 있죠. Foreign Affairs를 발행하는 단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외국의 국가 원수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미국 저명 인사들의 사교 모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제국의 두뇌 집단이 발간된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CFR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CFR의 활동을 추적한 이 책의 저자들은 CFR이 2차 대전 후 미국의 세계 지배를 이끈 제국의 두뇌 집단이었다. 임페리얼 브레인 트러스트였다. 라고 말합니다. CFR이 2차 대전에서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컨대 외교협회, CFR 회원들은 미국의 정부, 기업, 학계, 언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대외 정책의 기본 개념을 설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 1966년 5월 15일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외교협회, CFR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류 세력이다. 이거는 1971년 9월 6일 뉴스위크 보도입니다. 외교협회는 미국의 어떤 민간단체보다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시어도 화이트가 쓴 대통령 만들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외교협회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민간단체로 종종 이 단체야말로 진짜 공무부라는 얘기를 듣는다. 마빈 칼브와 버나드 칼브가 쓴 키신저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또 1972년 전쟁의 뿌리라는 책을 쓴 리차드 바네트는 미국 국가안보기구의 책임자가 되길 원한다면 외교협회 회원이라는 CFR 회원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CFR의 막강함은 이 단체의 구성 인원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 1976년인데요. CFR의 의장은 미국의 최고급부인 데이비드 록펠러였습니다. 또 록펠러 이전 1940년대까지 미국의 최대 금융재벌이었던 JP 모건 등 뉴욕의 국제금융가들이 회원이었습니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었던 알렌 덜레스는 1927년부터 그가 사망한 1969년까지 42년간 CFR 회원이었으며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그의 형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도 CFR 회원이었습니다. 알렌 덜레스의 뒤를 이은 존 맥콘, 리차드 헬름스, 윌리엄 콜비, 조지 부시 등 1970년대 중반까지의 CIA 국장 모두가 CFR 회원이었습니다. 케네디 정부와 존슨 정부 당시 대외 정책 담당 고위 관료의 절반 이상이 CFR 회원으로 충원됐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양대 신문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아서 썰즈버그와 캐서린 그레이엄, 그리고 타임 라이프의 사주인 헨리 루스, 또한 월터 리프만, 데이비드 할보스탐, 제임스 레스턴 등 쟁쟁한 언론인들도 CFR 회원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존스 홉키스 대학 총장 등 쟁쟁한 학자들도 포함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CFR은 미 금융 및 산업계의 부자들과 정관계의 권력자, 그리고 학계 언론계의 최고 브레인들이 모여 미국의 세계 경영을 주도하는 단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류 세력, 이스태블리시먼트,
라는 말은 20세기 초에서 1960년대까지 미국의 정계와 경제계를 좌지우지했던 뉴욕 등 동부 지역의 정치 및 경제 주도 세력을 지칭하는데요. 미국 주류 세력의 대부로 통하는 존 맥클로이, 이분은 2차 대전 때 전쟁부 차관보를 시작해서 CFR 의장, 세계은행 총재, 그 다음에 독일 고등 판무관, 체이스 맨해튼 은행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외 정책과 관련해 사람이 필요할 때면 CFR 회원 명부를 뒤적여서 뉴욕에 전화를 걸면 됐다 라고 말했고요. 뉴욕타임스 출신의 저명한 언론인 시어로 화이트는 외교협회는 한 세대에 걸쳐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차관보급 이상의 고위 외교관리를 선발하는 인재풀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에 100살의 나이로 타계한 헨리 키신저가 있죠. 1950년대 무명의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헨리 키신저를 미국 최고의 외교 전략가로 키워낸 것도 CFR이었습니다. CFR은 1954년 당시 31살의 키신저에게 미국의 핵무기와 대외 정책에 관한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해 1월달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CFR 모임에서 천명한 핵심 외교정책 대량 보복 전략에 대한 이의 제기였습니다. 당시 덜레스 국무장관은 제3세계 등에서 소련이 도발할 경우 핵무기에 의한 대량 보복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일 소련이 핵무기가 아니라 게릴라 전술과 같은 저강도 도발을 할 경우에도 핵공격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게 CFR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954년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베트남군에게 패배했을 당시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지만 결국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키신저는 3년의 연구 끝에 1957년 핵무기와 대외 정책이란 책을 펴냈고 이 책은 외교 관련 서적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무려 14주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것입니다. 키신저는 이 책 하나로 단숨에 미국 외교가의 기대나로 떠올랐습니다. 키신저의 처방은 소련의 저강도 도발에는 미국은 반게릴라 전술, 카운터 인서전시라고 하는데요. 반게릴라 전술 등 재래식 전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처방은 케네디 정부에서 유연 대응 전략이란 외교 방침으로 현실화됩니다. 1961년 키신저는 내가 대외 정책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은 CFR을 통해서였다. 이후 나는 CFR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했고 이 단체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세월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라고 수료했습니다. 1969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키신저는 닉슨과 포드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중국과의 역사적 화해, 소련과의 군비 통제 협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종결 등 미국 외교사에 화려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키신저의 지인이며 CFR 회원인 한 인사는 CFR 참여는 키신저의 생애에서 하버드 대학 입학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키신저는 CFR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지원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그의 개인적 성장에서 CFR이 갖는 중요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CFR 참여가 키신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도 그럴 게 CFR을 통해 그는 외교 전략가의 입지를 굳혔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고각부인 록펠러 가문과 인연을 맺었고 나아가 록펠러 가문의 비서와 결혼까지 했던 것입니다. CFR의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1922년 포린 어페어스 창간 때부터 50년간 편집인을 역임한 해밀턴 피시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키신저는 암스트롱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냈습니다. You invented me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브레진스키 역시 CFR을 통해 외교전략가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973년 CFR의 후속 조직으로 만들어진 삼각위원회 또는 삼자위원회라고도 하는데요. 더
트라이라테럴 커미션의 사무총장으로 일했으며 삼각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됩니다. 키신저가 중국과의 화해로 소련과의 대결에서 미국의 우위를 만들었다면 브레진스키는 소련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결국 소련 해체에 이르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미국 외교사에 중대한 발자취를 남긴 두 인물이 CFR을 통해 배출됐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CFR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죠. CFR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국과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한 브레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CFR은 1921년 7월 29일 뉴욕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체가 합병한 결과였는데요. 그중 하나는 1917년 9월 1차 대전이 한창일 때죠. 윌슨 대통령의 개인 보좌관인 에드워드 하우스가 전쟁 이후 미국의 장기적 대외 정책 구상을 위해 만든 탐구라는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인콰이어리라고 하는데요. 이 탐구라는 조직에는 미국 지리학회 회장과 존스 호킨슨대 총장을 지낸 미국 최고의 지정학 연구자 이사야 보우먼을 비롯한 학계 인사와 언론인과 변호사 등 15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탐구의 연구 책임자는 당시 28살의 젊은 언론인 월터 리프먼이었습니다. 탐구 구성원 가운데 이사야 보우먼과 월터 리프먼, 그리고 당시 기업 관련 변호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 등 21명이 1919년 1월 윌슨 대통령과 함께 파리에 갔습니다. 1차 대전 후 평화회담에 참여한 것이죠. 20여 년이 지나서 리프먼은 미국 최고의 언론인이 됐고, 존 포스터 덜레스는 국무장관을 맡는 등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탐구 측 인사들은 1919년 5월 30일 파리의 마제스틱 호텔에서 영국의 라운드 테이블 인사들과 만나 양국의 각각 국제관계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원에게 최신 국제정세를 알려주며 양국의 대외정책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라는 것이 설립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국과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세계 지배를 영속하기 위한 어떤 의견 교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 라운드 테이블이란 조직은 19세기 후반 남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와 금채굴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 올려 아프리카의 최대 실력자로 군림했던 세실 로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1891년 창설된 비밀 조직입니다. 골수 제국주의자였던 로즈는 영어권 세계의 단일 제국을 건설한다는 엄청난 야망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필생의 야망은 대영 제국의 세력권을 더욱 넓히는 것, 그리하여 문명화되지 않은 지역 전체를 영국의 지배권 아래 두는 것이다. 미국 땅을 되찾아오고 독일을 포함한 앵글로색슨족을 하나의 제국 아래 통일하는 것이다. 대단한 야망이죠. 이 거창한 야망을 위해서 로즈는 1891년 대영 제국의 보존과 확장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비밀기구 창립을 제안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말은 원탁이죠.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라는 데서 나오는 그 라운드 테이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말인데, 라운드 테이블의 창립 목적은 대영 제국의 세력권을 단일한 제국 정부 아래 통합시킨 유기적 연맹을 설립하는 것, 나아가 이 제국의 다른 국가들을 포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세실 로즈가 유산으로 남긴 로즈 신탁, 로즈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받았다는 로즈 장학금, 이게 바로 로즈 신탁에서 나온 겁니다. 또한 1960년대와 70년대 아프리카의 백인 지배 국가, 그러니까 인종차별 국가이죠, 로 악명을 떨쳤던 로디지아도 로즈의 이름을 따온 곳입니다. 로즈가 RHODES인데 거기다가 IA를 붙여서 로디지아. 그러니까 필리핀이 스페인 황제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 스페인 황제 필립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으로 딴 것처럼 로즈의 이름을 따서 로디지아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로디지아는 현재의 짐바브웨입니다.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라운드 테이블에 관한 연구소를 펴낸 캐롤 퀴글리라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트레지디 앤 호프, 비극과 희망이라는 책을 펴냈기도 하고 뭐 미영 기득권 세력 이런 책을 펴냈는데요. 라운드 테이블에 관한 연구소를 펴낸 캐롤 퀴글리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에 따르면 이 조직은 보호전쟁을 일으켰고 1890년대 초부터 50년간 영국의 최고 권위신문인 더 타임즈를 지배했습니다. 또한 1차 대전 당시 영국의 전쟁 목표 설정 및 국제연맹 창설 등 전후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1차 대전 후 1949년 2차 대전 발발 때까지 독일에 대한 서방의 유화 정책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유화 정책은 1939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파탄이 났고 1945년 영국 총선에서 라운드 테이블이 지원했던 처칠의 보수당 정권이 패배하면서 그 영향력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보아 전쟁은 1899년부터 1902년까지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다이아몬드도 많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금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남아프리카에 정착했던 네덜란드계 정착민인 보어인들과 영국 제국이 벌인 전쟁입니다. 당시 보어인들은 인구가 50만, 병력은 7만 명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은 자그마치 4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4년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21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서 2만 명이 사망케 하는 잔인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나치가 만든 강제 수용소가 있었죠. 근데 이 강제 수용소의 최초 사례가 바로 이 보호전쟁 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실 로즈를 비롯한 이들 영국의 지극주의자들은 1910년부터 잡지 라운드 테이블을 발간했는데 편집진과 필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이 라운드 테이블의 지도자들 상당수가 파리 평화조약을 위한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파리에 와서 파리의 마제스틱 호텔에서 미국 측의 인콰이어리 탐구팀과 라운드 테이블 팀이 회동을 한 것이죠. 그 회동을 주도한 사람이 미국의 역사학자인 조지 루이스 비어와 라운드 테이블의 지도적 인물인 역사학자 라이오넬 커티스였다고 하는데요. 비어는 탐구 소속인 동시에 라운드 테이블의 미국 측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회원이 있었던 거죠. 라운드 테이블은 미국에도 회원을 두고 있었는데 탐구 소속으로 평화회의에 참석한 JP 모건 일행의 토마스 라몬트, 로즈 장학생인 휘트니 셰파드슨 등이 라운드 테이블의 미국 쪽 회원이었다고 그래요. 즉 영국의 라운드 테이블 측에서 미국의 유력 인사들을 끌어들여 영미 공동의 세계 경영을 위한 연구 조직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탐구 외에 또 다른 조직은 뭐냐면 1918년 6월 뉴욕의 금융가 및 기업가와 이들의 조력자인 국제 변호사들의 사교 클럽으로 결성된 CFR입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CFR이 별도의 조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국제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값비싼 만찬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지닌 뉴욕의 유력 인사들로 장래의 통상 활동과 관련해 외국 정치인 등 저명 인사들의 강연을 듣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이 CFR의 의장은 전쟁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 상원 의원을 역임하고 노벨 평화상, 1912년입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공화당의 정치검을 엘리후 루트였습니다. 루트는 한번 제가 소개시킨 적이 있었죠. 루트는 미국 주류 세력의 원조라고 꼽히는 인물인데요. 19세기 말까지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맹주에 머물러 있던 미국을 영국, 프랑스, 독일에 필적하는 세계 열강으로 도약해 한 장본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트는 1870년대 초부터 약 30여 년간 미국 대기업의 자문 변호사로 활약했습니다. 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거죠.
30년간의 기업 변호사 생활에서 엘리후 루트는 미국 대기업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획득하고 쿠바를 사실상 보호국으로 만들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해외 진출을 시작했고 이와 함께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스페인 전쟁 직후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전쟁부 장관으로 일했던 루트는 군 합동참모회의와 육군대학을 창설하는 등 미국 군의 현대화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택에 미국은 중국, 필리핀, 카리비해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이 자본가의 조폭으로 활동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루트는 또한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미국 엘리트들 간에 이러한 국제주의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CFR은 바로 이런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자와 권력자 그리고 지식인들을 한데 모아 20세기 미국의 대외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탐구와 라운드 테이블의 마제스틱 호텔 합의 이후 영국은 왕립국제문제연구소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일명 채텀 하우스라고 합니다. 왕립국제문제연구소를 설립했지만 미국 측의 연구소 설립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1918년 결성된 CFR도 1920년부터 활동 정지 상태에 들어갔어요. 이에 따라 1921년 2월부터 탐구 측과 CFR이 협상을 벌여 7월 말에 합병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당시 회원은 약 300명이었다고 그래요. 모임의 명칭은 CFR-INC, 인코퍼레이트라고 하죠. 결국 CFR 이름을 따온 거죠. 이렇게 해서 합병으로 출범한 CFR의 명예의장은 엘리후 루트, 의장은 존 데이비스였습니다. 존 데이비스는 민주당의 윌슨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과 주영 대사를 역임한 뒤에 1924년 대선 후보로 나섰던 민주당의 정치 거물이었습니다. 물론 졌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면 대단한 정치 거물이죠. CFR과 탐구의 합병이 재력과 두뇌의 결합을 의미한다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거물인 엘리후 루트와 존 데이비스를 지도자에 앉힌 것은 미국의 대외 팽창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국제연맹에 대한 미국의 가입이 의회에서 거부된 것은 엘리후 루트와 같은 공화당의 정치 거물을 설득해내지 못한 탓이라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FR의 목표는 거대 금융과 대기업, 즉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미국의 기존 사회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수출 등 대외 팽창을 통해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CFR 회원인 이사야 보우먼은 1928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는 우리 산업계의 위기, 즉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품의 수출 그리고 해외 원자재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는 특히 미국의 이해관계는 전 세계에 걸쳐 있다면서 북으로는 북극해, 남으로는 사모아, 동과 서로는 중국에서 필리핀, 라이베리아와 탄지에리에 이를 정도로 영국에 필적할 만한 세력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영토적 팽창이 영국에 필적할 만큼 넓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총체적 경제 역량과 무역 역량은 영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대자본가들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1차 대전의 스타린 경험과 1930년대 대공황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국민 대부분은 국내의 사회 경제적 개혁을 통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당시 노동계급은 소련의 계획 경제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가들은 독일의 나치즘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를 박멸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 강력한 독재 정치로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미국의 대기업과 서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2차 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대전 발발과 함께 CFR이 주도한 전쟁과 평화 연구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거기서 미국은 어떠한 세계 질서를 꿈꿨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